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나라 밖 소식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보도국 국제부를 연결합니다. 전준영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미 중앙정보국 CIA죠. 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 굉장히 논란이 되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네. 이 문제를 놓고 트럼프 당선자와 미 의회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사건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 미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메일 해킹 사건으로 큰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네. 당시 힐러리 캠프 선거운동 본부장이었던 존 포데스타, 그리고 민주당 전국위원회 인사들의 이메일 수천 건이 해킹으로 폭로됐기 때문인데요. 당시 힐러리의 경선 라이벌이던 버니 샌더스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고 시도한 사실 등이 이메일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이후로 민주당 전국위 의장이 사퇴하는 등 파문이 크게 일었었는데요. 이 사건을 조사해왔던 이 CIA가 최근 이 사건 관련해서 러시아 그리고 이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스크스가 이 트럼프 승리를 위해서 비밀리에 협력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IA가 이 당시 이메일을 해킹해서 위키리스크스에 전달한 인물들의 신원을 확인해봤더니 이 인물들이 러시아 정부 측과 연결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CIA는 지난주 의회에서 일부 상원 의원들에게 이 내용을 비밀리에 브리핑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사건이 이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당장 이번 사건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우스운 얘기다 이렇게 일축을 하면서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 측의 또 다른 변명이다 이렇게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내용인 만큼 미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요. 공화당까지 나서서 전면적인 조사를 요구했는데요. 특히 공화당 소속 강경파 의원이죠.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러시아가 미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트럼프의 발언을 반박했고요. 또 이 상원 정보위원회 그리고 외교위원회, 군사위원회 지도부가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러시아 대선 개입의 영향과 의도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 미 의회가 이렇게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트럼프에게는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치명적인 문제로 보이는데요. 네네. 이것 때문에 이 트럼프 당선자가 CIA에 보복을 가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온다고요? 네, 이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는 문제를 두고 이미 지난 주말에 미 의회와 트럼프 당선자 진영이 한 차례 격돌을 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쌀벌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했던 이 정보기관들 같은 경우는 향후 트럼프 진영으로부터 상당 부분의 보복이 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보복이 가해질 수 있는지 드러난 부분은 없는데요. 전직 정보관리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다음 달에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하면 이 정보 분야에 대한 보복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정보 분야가 아닌 에너지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트럼프 진영에서 이 자신들이 반대해온 기후변화 정책회의에 참석한 공무원들을 가려내고 있다 이런 보고도 올라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CIA 등 정보기관들은 이 차기 보고 대상인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이번 사건을 국가 비상사태로 간주하는 강경 의원들 사이에서 무척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전문가들의 분석을 좀 들어보면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방어적이고 자아 독취적이기 때문에 진실이나 국가 이익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자신의 권위를 손상한 것으로 여겨진 개인이나 기관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파괴를 들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트럼프가 정식으로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자신을 공격한 CIA와의 한판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켜봐야 될 사안이네요. 자,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내일 새벽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고별 연설을 하고 업무를 사실상 마감하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자정에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고별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10년에 걸친 유엔 수장으로서의 업무를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제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공식 임기는 오는 12월 31일까지인데요. 하지만 이번 총회에서 193개 회원국에 공식으로 작별을 구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 1월 1일 취임하게 되죠. 제9대 이 유엔 사무총장 내정자 구테우스도 취임 선서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총회에는 세계 5개 지역 대표들이 이 반기문 총장의 공적을 평가하고 또 감사를 표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반 총장은 이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마지막 연설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후에 반 총장은 내년 1월 중순쯤에 귀국을 해서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 유엔 총회에서는 이 국내 정치와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오는 16일에는 유엔 출입 기자단 그리고 또 며칠 뒤에는 유엔 본부를 출입하는 한국 특파원들과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데요. 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자신의 대권 도전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지 않을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국내로 연결되는 소식이군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전준형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야권은 헌재에 조속한 탄핵 심판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한 권력 공백이 국정 공백으로까지 이어져선 안 된다. 이런 공통된 인식 속에서요. 이 여야정 협의체로 국정을 운영하자. 이런 논의가 힘을 얻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윤관석 대변인을 연결해서 전국 현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 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윤관석입니다. 네, 자, 황교안 총리가 직무대행을 맡긴 했습니다만 이 대통령의 공백 상태, 걱정이 큰 건 사실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국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여야정 협의체 어느 수준까지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12월 9일 대통령 탄핵이 됐습니다. 네.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국면이고요. 탄핵 이후는 최고 통치자가 권한이 정지됐기 때문에 국정이 공백 상태에 들어갑니다.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지명돼서 총리로 활동하면서 국정농단이나 이런 부분들 사실 막지 못한 책임이 있어서 네. 정치적 불신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까지 저희가 사퇴 요구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과도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통해서 같이 그 국회와 정부의 정책 협의체를 저희가 체계를 만들어서 국정의 과도기를 관리하겠다는 차원에서 지난 탄핵한 9일날 바로 직후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당대표께서 국회와 정부의 정책 협의체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견 여야정 협의체로 또 다른 분들은 얘기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 야당이나 이쪽에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오늘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습니다. 네.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고요. 구체적인 방식이나 내용은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오는 14일에 황교안 대행이 국회의 정세균 의장을 예방하기로 일정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정부와 구체적인 합의점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진 않은데 네. 빨리 정부 측에서도 황교안 권한대행 쪽에서도 이런 국회와 정부의 정책 협의체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네, 14일이면 내일 모레인데요. 네. 자, 황교안 총리, 그러니까 권한대행의 국회 방문을 한번 지켜보고. 자, 그런데 말이죠. 여야정이니까 집권 여당이 들어있는데 이 집권 여당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가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 오늘 아주 험한 말을 했어요. 쓰레기통에 들어갈 이야기다. 여야정 협의체라는 게 법과 규정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그 의미를 폄훼를 했고요. 정진석 원내대표, 조금 아까 여야 모임 하셨다 그랬는데 원내 지도부가 오늘 다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새누리당 측의 대화 파트너는 누가 되나요? 예, 정진석 대표는 아마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에 사퇴를 했어요. 네. 아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합의까지 해놓고, 이제 사퇴를 오후에 하셨습니다. 먼저 이정현 대표께서는 지금 그동안 그 새누리당 내에서도 대표성 인정이 안 돼서, 사실 파트너로서 인정이 어려웠던 분이고요. 네. 그렇게 험한 말을 하시는 것은 지금 정국과 또 이 탄핵 국면에 대한 책임을 놓고 볼 때, 네. 전혀 적절하지 않은 발언입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국정을 운영했으면 이런 사태가 왔겠습니까? 이런 탄핵 사태가 올 때까지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또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보좌했던 분으로서 국정농단이나 헌법률이 실정법 위반에 눈을 감고 오셨다가 이게 법에 규정이 없는 것이니까 쓰레기통에 버리자 이런 것들을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네. 이렇게 남의 당이나 또는 국회의 노력에 대해서 그것도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험한 말을 하실 것이 아니라 당부터 정비를 하고 네. 또 지금 당내 같은 당 의원들을 통해서도 국정농단을 방기한 최순실 남자 8명으로 지금 즉각 당을 떠나라는 이정현 대표가 지목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석고대지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 국회 정부 정책협의체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현재 그 황교안 권한대행이나 또는 국회의장 또 각 당의 대표들과 함께 현안과 방향을 정하고요. 또 투트랙으로 정책 실무에 대해서는 그동안도 비슷한 민생경제대책위 같은 게 있었는데 네. 각 당의 정책위 의장과 경제부총리나 사회부총리가 참여해서 국민들에게 국정혼란을 갖다가 안정화시키는 데 노력하는 민생과 경제 주력하는 이런 논의를 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네. 그러면은 뭐 민생과 경제에 주력할 필요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니까 20대 국회 초기로 돌아가서 정말로 협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새누리당 내 상황을 저희가 일부에서 짚었는데 이 친박 비박의 격돌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이런 전망을 저희가 내렸습니다. 예. 이 우상호 원내대표 오늘 그런 얘기 했는데요. 이정현 대표도 상대하지 않는데 또 친박 지도부, 친박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상대할 수 없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결정이 될 텐데 이게 친박이 들어설지 비박이 들어설지 아직은 오리무중이죠? 예, 남유당의 투표율을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고요. 네. 하여튼간 빨리 정리되기를 바라는데 네. 기존에 어떻든 간에 국정농단 사태를 불러일으키는데 앞장섰던 분들이 대표성 갖고 나온다면 국민들이 과연 용납할 수 있겠는가. 네. 또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그 문제로 탄핵이 됐고 총리가 권한대행한 상태에서 과도국정을 국회에서 대표하는 한 축으로 참여하기에는 상당히 좀 자격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내부의 문제이긴 하지만 빠른 시기 내에 비상대책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잘 정리돼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어떻든 간에 정부 측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와 정부의 정책협의체를 가동해서 일단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입장을 빠른 시일 내에 내줄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같은 야권 내에서도 지금 오늘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요, 이 여야정 정책협의체는 점령군처럼 완장을 차고 행세하려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anything but 박근혜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민주당이 생각하는 협의체 운영 방향 좀 이제 같은 점 다른 점 있습니까? 예, 당연히 무슨 지금 과도 국정을 갖다 관리를 하는데 국회가 함께 참여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지 이 새로운 정부를 만들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공백을 최소화하고 또 국민의 정부에 대한 정치적 불신이 워낙 크니까 국회 주요 정당 대표들이 나서서 이런 부분들에서 민생이나 경제부터 챙겨나가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최순실 씨로 대표되는 부분들에서 국정농단돼서 잘못 추진된 정책 실패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대표적으로 국정교과서의 일방적 추진 문제라든가 세월호 특위 가동을 갖다 무력화시킨 문제라든가 이런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께 그 협의체를 운영해 나가면서 정상화 차원에서 적폐 청산 차원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입법과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민생과 서민과 경제 활력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행정부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가서 통제할 그런 힘도 갖고 있지 않고 그런 의사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권한대행 체계에서 맡겨서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대통령이 탄핵 상태라는 초유의 국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를 통해서 정부와 정책 협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네, 탄핵 즈음까지는 이제 황교안 총리 사퇴 요구도 있었는데요. 네네. 지금은 그걸 조금 이제 완화한 분위기인데, 예. 그래도 황교안 권한대행의 역할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계세요? 예, 저희는 일단 황교안 총리도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됐던 인사하고 또 이 국정농단을 막지 못했던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권한대행 문제 부분까지도 이제 사태가 됐을 때 오는 혼란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 부분 현실을 인정하고 지켜보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내각은 짧게는 4개월 또는 길게는 6, 7개월까지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우리가 이제 과도 내각의 예를 봤을 때 최소성, 그다음에 과도성, 중립성 이런 것들 좀 지켜달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인사를 막 한다 하든가
뭐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지만 장관급이나 고위급들 인사를 막 한다든지 또는 뭐 새로운 정책들을 막 밀어붙인다든지 또 사회적 갈등으로 많이 문제가 돼서 아까 말했던 정책 실패 사례가 돼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막 밀어붙여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기보다는 그야말로 이제 국정을 최소적으로 안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네. 그런 최소성과 또 짧은 시기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과도성.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해서 집권 여당이라는 개념이 지금 사라진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립성 이런 것들을 갖고 진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내적으로 또 경제적인 변수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문제라든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미국도 트럼프 행정부 네. 출범하고 또 금리 인상의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그것을 과도 정부에만 네. 맡길 것이 아니라 국회가 함께 국정 운영을 협의해 나간다는 것이고요. 또 오늘 뭐 그 부총리 문제 인사가 나온 것처럼 됐었는데 다시 해명제를 냈습니다만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역할과 범위를 분명히 인지하고 그 가이드라인 내에서 움직이는 게 현재 국면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경제수장 대목이요.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이 경제부총리 문제를 민주당의 백지위임한 상태인데 이 유일호 경제부총리 유임이냐 임종룡 내정자로 교체냐 어떻게 보세요? 간단하게. 예, 뭐 지난번에 총리와 김병준 총리와 이제 임종룡 경제부총리를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 게이트 사태 중간에 갑자기 지명을 그랬죠? 했었죠. 네. 김병준 부총리 38일 만에 사퇴를 했고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의원님, 지금 네, 저희가 시간이 없습니다. 현안이 예, 많은데 다음에 한번 다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윤관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우리 애는 계산 잘하는데 수포자가 되겠어요? 어머니, 수포자들도 계산은 잘합니다. 개념과 원리 이해 없이 연산만 하면 수포자가 됩니다. 지금 아이의 수학, 학년이 올라갈수록 힘들어지는 연산 수학입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힘이 생기는 재능 수학입니까? 사고력 수학은 재능 수학.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V20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음을 선명하게 되살리는 4개의 DAC와 전후면 광각 카메라로 새로움을 플레이하다. LG V20. 캐리 언니에 푹 빠진 우리 서해는 902번을 제일 좋아해요. 폰으로만 보던 캐리 언니인데 이젠 TV로 크게 보고 또 친구들이랑 함께 보니까 전보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이런 채널 정말 고맙죠. 유튜브를 TV로 크게 쉽게 함께 U+ TV 가입문의 101. 미세먼지를 줄이고 싶다면, 지구온난화를 멈추고 싶다면 조인덕 콘덴싱. 아이들을 위해 보일러를 끄고 콘덴싱을 켜자. 콘덴싱 28년 국가대표 보일러. 2015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안녕하세요. 아이오아이 소미 세정이 기쁜 소식 들고 왔어요. 롯데 하이마트 송년감사 세일.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가격. 자꾸 챙겨주는 혜택. 경품은 총 1억 12월 2일부터 25일까지. 하이마트로 가요.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한가인입니다. 당신의 화장대 위엔 응축 에센스가 있습니까? 정관장 홍삼 오일과 희석하지 않은 홍삼 응축수로 진하게. 처음 만나는 응축 에센스. 동인비 진 에센스.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다 2588. 오빠도 좌우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오빠는 2588 대리운전을 3년째 부르신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2588 박서현. 인기 있죠? 2588. 청년의 꿈을 실은 기프트카가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아이 컨택하면서 세상에 하나뿐인 웨딩 사진으로 행복을 전하는 청년 창업자 김혜선 씨. 앞으로도 화기애애하게 달려주세요. 청년의 꿈과 달리는 기프트카. 현대자동차 그룹.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12월의 행복. 지금 쉐보레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추첨으로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을. 스파크 구매 시 콤보 할부로 100만 원 할인을. 푸짐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합니다. 12월 한 달 홈페이지 참조. 콤보 할부 시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2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